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뭐 좀 추워지긴 한다고 그러는데 날 많이 풀려서 좋습니다. 네. 2월 이제 사실 뭐 2주 지났어요. 네. 2월 장세 좀 어떤 것 같습니까? 1월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강세장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종목별로 뭐 활발하다 그래야 될까요? 어떤 이슈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정말 시장이 침체돼 있었는데 뭔가 좀 1월에 장 오르고 나서 2월에는 그 바톤을 이어서 좀 활기차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2월입니다. 하여간 좀 신이 난 이슈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네. 자, 뭐 이번 주 증시 움직인 주요 이슈들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사실 이번 주 초반에는 좀 급락세로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미국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또 이제 금리 인상을 또 자극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요, 오르고 내리고 그냥 반복을 했어요. 예. 일정하게 좀 반복을 했는데, 다만 좀 특징적인 건 이제 그런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금리 그리고 달러가 좀 급등했던 거. 달러가 122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원달러 예. 환율이. 근데 1260원을 넘겼으니까 굉장히 좀 달러화가 좀 많이 오른 게 특징적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졌지만 여러 좀 이슈들이 많았어요. 예. 이게 뭐 시장 이슈보다는 그 안에 이제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많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SM의 뭐 지분 경쟁이 뭐 시작되면서 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예. 좀 급등락을 했었고, 또 챗 GPT라 그러죠. 뭐 인공지능 이게 이제 구글 주가까지 영향을 좀 줄 정도로 많이 흔들어 놨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뭐 인공지능과 또 경영권 문제 이런 일들이 좀 오늘 이번 주에는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뭐 말씀하셨듯이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뭐 챗 GPT인 네. 것 같아요. 구글도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대항마를 내놨고 이게 뭐 이제 빅테크들 간의 뭐 인공지능의 뭐 전쟁이 열린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옛날에 네이버가 초창기에는 우리 검색 1등은 아니었어요. 예. 기억하시겠죠? 그때는 야후였나요? 아마 제가 그렇죠. 예. 네. 우리 한국도 그랬는데, 근데 네이버가 그때 꺼내든 칼이 지식인 서비스였죠. 근데 그걸 붙여가지고 이제 1위로 올라섰거든요. 예. 기존의 강자를 제끼고 그게 여태까지 이어졌는데, 이번 주에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구글도 지금 이제 이걸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이 회사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제 빙이라는 검색에다 이걸 붙였는데, 아시겠지만 빙은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뭐 구글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저도 안 쓰니까. 예. 다 뭐 구글링하거나 뭐 한국 사람은 네이버를 많이 쓰는데, 이게 구글 주가 폭락하는 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 이게 뭐 잘못된 답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시장이 뭔가 변화를 좀 이제 예상한 게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구글이라는 그 검색 시장의 벽을 좀 허물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글 주가에는 안 좋죠.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경계선이 이 챗 GPT라는 검색이 만약에 그 MS랑 붙여가지고 빙의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구글은 어쨌든 검색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흔들리거든요. 물론 이제 당장 흔들린 거 아닌데, 지금 만약에 97인데 점유율이 이게 90, 80대로 떨어지고 빙 검색의 점유율이 만약에 두 자릿수를 넘어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구글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검색 시장에 저는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들끼리 전쟁이니까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빅테크 간에 뭔가 새로운 좀 이 균형이 좀 이걸로 인해서 좀 깨지지 않을까. 이 인공지능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뭐 도대체 뭘 하지? 뭐 예전에 뭐 알파고가 바둑두고 약간 이제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당장 뭐 내 눈앞에서 뭘 할 만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챗 GPT는 실제로 검색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제 생각에는 좀 변화가 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슈가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챗 GPT의 핵심은 데이터거든요. 수많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빨리빨리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여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인공지능 반도체라든가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또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들이 전쟁을 지금 이제 시작한 마당에 그만둘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고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결국 기승전이 이렇게 되면 또 반도체거든요. 근데 한국은 비메모리는 약해도
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 보조 역할을 하는 게 SK하이닉스의 HBM3라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적층 형식으로 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뒷받침을 해줘야 그게 이 엔비디아 칩하고 같이 연동돼서 예.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에서 실제 그런 답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길래 장기 메모리 수요에 좀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일단 뭐 누가 승자가 되든 사실 뭐 괜찮죠. 어쨌든 이런 전쟁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반도체를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도 긍정적이고 실제 이번 주에 대부분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나 소부장 기업들 주가가 좀 좋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SM 엔터테인먼트 좀 이거 뭐 요새 보니까 정신이 네. 없어요. 자, 이게 현 경영진이 행동주의 펀드하고 손을 잡고 사실은 이제 이수만 뭐 창업자, 총괄 프로듀서라고 네, 하던데 맞습니다.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수만 창업자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한테 지분을 팔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쉽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예전부터 스토리에 들어가면 아마 그 이수만 이제 프로듀서가 예전에 라이크 기획이라는 이제 자기 100% 자회사가 하나 있었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좀 빨대 꽂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왜냐하면 거기서 수익 이제 나오면 다 그냥 다 한 가져갔으니까. 매출의 예. 6% 정도.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예. 이거 왜 가져가냐. 그런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거 되돌려놔라. 예. 그래서 이제 이수만 회장도 좀 물러섰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 나왔죠. 이제 계약도 이제 해지하고 예. 그런 식으로 됐고,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의 이제 경영진과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그 내막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 그래서 이수만 회장과 그 경영진 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지금 현 경영진이 어쨌든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랑 손을 잡은 거죠. 예. 기존의 SM과 좀 다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이제 갑자기 나왔던 게 카카오가 이제 SM이 발행한 전환사채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이제 예.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원래 SM의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자기 지분을 팔고 싶어 했어요. 예전부터 한 18% 되는데 예. 요거를 뭐 예전에 아마 카카오 엔터 쪽하고 접촉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됐던 것 같고 CJ하고도 좀 접촉을 했는데 계속 팔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좀 계속 안 됐죠. 예. 안 된 상황에서 현 경영진이 갑자기 카카오 쪽에 이걸 이제 그 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지분을 줘버린 거죠. 본인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황당했겠죠.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 한 거거든요. 이거 무효다 했는데 이제 이수만 회장 입장에서는 프로듀서 입장에 이제 경영권까지 잃게 생기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갑자기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이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아마 백기사가 될 것 같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 뉴스 나오고 바로 다음 날이죠. 예.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하이브에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수만 회장이 지분한 14%를 일단 하이브가 인수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3% 정도 남거든요. 예. 그건 이제 이수만 회장이 그대로 갖고 있게 되고 네. 25% 지분을 이제 공개 매수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한 12만 원. 시장에서요. 네,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공개 매수를 만약에 25%를 다 하게 되면 지분율이 거의 40% 육박을 해요. 네. 하이브가. 예. 그럼 SM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수만 프로듀서는 이제 경영에 참여합니다. 지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승기를 또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또 카카오랑 온라인 파트너스랑 현 경영진은 지금 이제 약간 공격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지분 경쟁이 또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개 매수 제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권 분쟁이 좀 갑자기 좀 시작이 돼버렸다. 그래서 주가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주에. 자, 애플이 아이패드에 올레드를 쓰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 LG가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에 미칠 영향 뭐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 OLED라는 게 이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다 역성장하는 산업들이에요. 예. 성장이 없어요. TV도 안 팔리죠. 스마트폰도 뭐 몇 년째 역성장이니까. 그러니까 OLED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뭐 LED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뭐 노트북도 있지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는 이제 이걸 IT 기기라고 하는데 약간 중간 사이즈죠. 어떻게 보면 예. 모바일과 그 TV에. 근데 이거를 OLED를 채택 한 해 만에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애플에서 몇 년 전, 그러니까 한 1, 2년 전부터 예. 아이패드에 채택한다 루머가 좀 돌긴 돌았어요. 근데 그러다 말았는데 음. 이번에 그 삼성전자 한 이 소재 업체죠. 소재 업체 중에 하나가 그 캠트로닉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예. 갑자기 전자공시를 냈습니다. 뭘 냈냐면 그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설 투자가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6세대 OLED 시각 시설 구축한다. 이 시각은 뭐냐면 애플 이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용인 걸로 지금 이제 증권가 추정을 하거든요. 예. 이 공시가 나오니까 아 삼성이 드디어 시작을 했구나. 애플의 오더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말로만 무성했거든요. 근데 실제 공시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그 공시가 나오고 다음날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OLED 디스플레이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렸죠. 그리고 아이패드가 1년에 한 5천만 대 팔린대요, 보통. 근데 아이폰이 1.5억대에서 2억대 팔리거든요. 예. 근데 아이패드는 크기가요. 이 디스플레이가 그 OLED가 스마트폰에 한 3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폰 시장 하나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 이 OLED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 먹거리가 생겨버린 거죠. 예. 내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OLED 업종에 정말 이게 그동안 이제 저성장 때문에 좀 고생했던 이 OLED 디스플레이 업종이 일단은 이제 그 애플의 이 참전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고 또 지금 삼성은 이미 이 노트북에 OLED를 적용했는데 LG의 그램 노트북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거기 이번에 LG도 그램 이번에 3인가요? 아마 그 모델에 처음으로 OLED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드디어 그 태블릿 PC와 노트북에도 OLED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울산의 주상복합 사업에서 발을 뺐어요. 네. 이제 계속 가면 뭐 손해가 더 커진다. 이런 판단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대우건설이 지금 이게 금액이 꽤 크거든요. 전체 시공 규모가 1조 원 정도 돼요. 아, 예. 꽤 큰 사업인데 이거 건설사 입장에서 포기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이걸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울산 동구 일산 동푸르지오 주상복합 건축인데 네. 이게 이제 브릿지론이 뭐냐면 이제 브릿지론이 있고 PF가 이제 본 PF가 따로 있는데 브릿지론은 이제 토지 같은 거죠.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토지를 구입하거나 할 때 이제 처음에 이 기초 설계를 할 때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시행사가. 그럼 돈이 없으면 일단 그걸 브릿지론을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PF라는 게 건물 다진 다음에 돈 갚잖아요. 예. 분양대금 받아서. 근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우건설 야 너네가 지어주는 대신에 여기 좀 그 시공 보증 좀 해달라. 보증해달라는 거죠. 이 브릿지론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당시만 해도 1조짜리고 물량 가져가는 데다가 책임 준공해서 지어주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한 440억 되더라고요. 요 상환 뭐 우리가 책임져 줄게.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좀 놀랐던 게 대우건설이 이거를 갑자기 갚아버린 거죠. 갚고 나 여기서 발 떼겠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준공 건설을 안 하면 그냥 자기가 돈 갚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1조 원짜리 포기할 정도면 이게 진짜 미분양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시장에서 이제 그걸 좀 우려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우건설 이 문제 보면은 뭐 결국은 이제 PF 관련한 뭐 시장의 걱정 이게 하나 이제 실현됐다, 현실화됐다 이렇게 뭐 보이는데 지금 건설사들 리스크라는 게 참 시장에서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도 좀 최악은 좀 지나갔다. 이제 대우건설이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가 제일 심각했거든요. 예. 그때는 정말 금리가 정말 끝도 없이 올랐고 그냥 뭐 아무리 고금리를 제시해도 누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회사채도 발행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그걸 좀 이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진 건 다행이에요. 예. 지금 3년 만기 AA-죠. 요 회사채가 원래 최고점이 5.74%였거든요. 예. 이게 4.24까지 급락을 했어요, 최근에. 많이 내렸네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아직 우리는 뭐 안심할 수는 없죠. 미분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양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어쨌든 그 금리입니다. 금리가 좀 위로 튀는지 이게 좀 튀어버리면요 또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 보시고 다만 대형사들은 현금이 좀 있어요. 대형사들은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지켜보시고 그리고 금감원에서 올해
1월 6일 날 뭘 발표했냐면요.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때 했던 얘기가 첫 번째 전략으로 뭘 꺼냈냐면 부동산 PF를 꺼냈어요. 이게 제일 크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걸 무조건 막겠다는 지금 전략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PF가 만약에 이게 부실화돼서 터지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계획 이거를 1번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계속적인 아마 지원책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 뭔가 조짐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한번 정부의 이런 액션들하고 금리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회사채 발행하는데 아마 역대 최대 규모 갈아치울 네. 것 같고 또 뭐 유상증자설도 있었는데 이거 뭐 해소가 된 건지 뭐 주가에 미칠 영향은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하이닉스가 이 회사채 흥행했다는 뉴스 나와가지고 주가 한번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예.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아마 5조 적자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예. 설비 투자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줄인다고는 하지만 최첨단 공정 투자는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저기 그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 저기 중국 다롄 쪽에 그 솔리다임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낸드 공장인데 요거를 10조 원 주고 인수했어요.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이제 돈을 어쨌든 빌린 거기 때문에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돈은 갚아야 되는데 적자는 나고 이 현금 흐름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선 이제 증권가에서 루머가 좀 돌긴 돌았죠. 이 상태면 유증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요즘에 회사채 시장이 좀 괜찮습니다. 수요 예. 예측을 좀 했는데 2.58조 원 정도를 지금 수요를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증설이 이제 이게 흥행하고 나서는 유증설이 그냥 일단 사라졌는데 다행이네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채권이 좀 인기가 많은 게 올해 수요 예측한 대형사가 모두 다 흥행했어요. 뭐 이마트라든가 현대제철, 뭐 신세계 여기에만 12조가 몰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동성 풍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회사채 쪽으로는 몰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 채권 시장이 좀 굉장히 좀 호황을 좀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국채 이자가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우량한 회사채 쪽으로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들이 혹시 모르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자금 확보하려고 아마 회사채 네. 발행 붐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뭐 좀 관심 가질 만한 뭐 회사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국채도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최근에 조금만 좀 그 약간 좀 타이밍을 좀 늦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좀 요새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금리가 떨어질 때보다는 이제 사실 금리 올라갈 때 채권은 투자하는 게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채권 가격과 반대로 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더 한번 좀 지켜보시고 다만 이제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그 우량한 등급의 회사채가 이 한전만 해도 사실 한전채가 망할 리는 없잖아요. 한국전력이 그렇죠. 한때 이게 6% 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국채 네, 국채죠. 등급인데 재작년에 1%였거든요, 금리가. 근데 지금도 3% 후반에서 4%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이제 좀 국공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어쨌든 아무리 한국전력이 위험하다고는 해도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한 4% 금리 정도는 좀 보장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BBB 쪽은 좀 위험하긴 하잖아요. 대신에 금리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 항공사들이 좀 발행한 채권들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항공사도 이제 죽음의 계곡을 이제 넘었죠. 다행히 이제 거기도 리오프닝 되면서 그러니까 거기 금리가 아직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항공사들 채권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상승한 업종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많이 담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업종 중에 강세 흐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업종은 어떤 게 있을 걸로 보여요? 사실 이번 주에도 보면 뭐 챗봇이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이쪽은 좀 힘에 부치는 것 같아서 예. 이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 주에 좀 괜찮게 보는 거는 그래도 좀 리오프닝 관련된 뭐 여행이나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중국 그 단기 비자 제한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인 예. 요게 이제 해제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행 업종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좀 갑자기 좀 후반부에 급등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이거든요. 예. 2차 전지 소재.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던 기업 중에 뭐 애플페이, 인공지능 챗봇 이런 쪽은 그 전부터도 워낙 올라갔던 기업이니까 업종이니까 그쪽보다는 좀 새롭게 부각되는 여행이나 뭐 항공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쪽으로 한 번 더 그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염이사님 선정한 이번 주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아 요새 아마 STO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예. 요게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자료를 그 대신증권의 박혜진 연구원님이 증권 모든 쪽에서 팝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했는데 되게 좀 쉽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만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토큰은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그 사용하는 암호화된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그게 예. 또 아니면 이제 자산을 담보로 한 뭐 미술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증권형 토큰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종류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좀 보시면 돼요. 이 토큰은 세 가지인데 지불형, 증권형, 유틸리티입니다. 예. 지불형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고 증권형 토큰은 뭐냐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물이 있어야 돼요. 뭐 미술품,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걸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게 바로 이 증권형 토큰이고 유틸리티 토큰은 이제 일반적인 그 암호화폐 있죠. 뭐 우리가 흔히 뭐 많은 분들이 거래하시는 뭐 이더리움도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예전에 뭐 위메이드가 발행했던 그 위믹스란 그런 토큰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틸리티 좀 토큰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증권형 토큰입니다. 증권형 토큰 시대가 이제 열렸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 규제를 좀 완화해 가지고 증권형 토큰을 이제 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요. 좀 이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좀 밝혔고 예. 증권형 토큰의 장점 뭐냐면은 높은 유동성, 이제 거래 비용이 좀 낮고요. 예. 거래가 좀 편리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남에 어떤 뭐 상업용 빌딩이 막 한 1,000억짜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긴 쉽지 않잖아요, 누구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 1,000억을 쪼개서 뭐 한 주 단위로 만들어 버린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1,000억 원을 뭐 10,000원짜리 한 주로 만들어서 내가 그걸 이제 직접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죠, 부동산을. 그래서 이 굉장히 유동성이 커지게 되고, 근데 이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업체는 어디냐면 증권사가 합니다. 증권사가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해줘요. 근데 아시겠지만 증권업의 본질은 뭐죠? 중개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매도와 매수자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게 사실 증권업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허용을 해준 거죠. 증권업이 이걸 좀 담당해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이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그 아마 이제 KRX 디지털 증권 시장을 아마 이 신설을 해가지고 이게 장외 시장입니다. 예. 장외 시장에서 이제 거래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MTS나 HTS 매매하는 것처럼 주식처럼 이제 앞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도 이걸 좀 계속 좀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흥행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다 합치니까요 7,155조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의 코스피가 2,000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죠. 그래서 또 지금 그 한국의 이 미술품 거래 시장도 1조 원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상 그냥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큰 시장을 이제 우리가 주식처럼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좀 증권사들 한번 눈여겨보자는 얘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모든 부동산을 뭐 토큰화해서 팔지는 않겠지만 네. 상당히 이 시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2월에 계속 뭐 주목할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